파주의 아침은 고요했다. 공기 중에는 맑고 서늘한 기운과 함께 인쇄된 종이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한때 대한민국 육군의 별 중의 별로 불리며 총성과 포화 속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박선우.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출판 도시의 한적한 서재에서 은퇴 후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사방의 벽을 가득 채운 책들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조국처럼 든든하고 견고해 보였다. 그러나 총 대신 펜을 쥐고 작전 대신 활자 속의 사유를 즐기는 그녀의 삶은 결코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열한 전투의 끝에 얻어낸 소중한 전리품이자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였다. 아침 햇살이 서재의 창을 통해 스며들자 책장에 빼곡히 꽂힌 책들의 제목들이 금빛으로 빛났다. 그녀는 습관처럼 일어나 차를 한 잔 끓였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며 그녀의 시선은 책상 한편에 놓인 사진 액자에 머물렀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하나뿐인 손녀 한지은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군인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지은은 할머니의 뒤를 이어 육군 부사관 후보생이 되겠다며 굳은 결심을 보였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어색한지 연신 머리를 매만지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열정이었고 희망이었다. 사진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에는 애틋함과 동시에 걱정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군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마주해야 했던 수많은 보이지 않는 벽들,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당해야 했던 편견과 차가운 시선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았음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특히 장교단과는 또 다른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한 부사관 세계의 폐쇄성은 익히 들어온 터였다. 지은아, 그 험난한 길을 굳이 택하겠다고 했을 때 할미는 그저 네 꿈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 현관문에서 우편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박선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다. 우편물 더미 속에서 익숙한 군사 우편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발신인 논산육군 부사관 학교. 수신인 박선우. 봉투를 든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훈련으로 바쁠 텐데도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낸 손녀가 기특했다. 그녀는 편지를 들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의 내용은 예상대로였다. 훈련이 고되지만 동기들과 의지하며 잘 이겨내고 있다는 씩씩한 이야기.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참 아름답다는 소소한 감상. 다음 휴가 때 할머니와 함께 먹고 싶은 음식 목록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편지의 문장 하나하나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했다. 지은은 여전히 그녀가 알던 밝고 씩씩한 아이였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문단이 박선우의 미소를 걷어갔다. 그녀의 미간이 순간 깊게 파였다.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달 초까지 300만 원 정도를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기수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훈련 장비랑 체력 단련 용품이 많이 낡아서 저희끼리 돈을 모아 새로 구입하기로 했어요. 부대 운영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요. 다른 동기들도 모두 부모님께 부탁드렸다고 합니다.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모아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은행명과 함께 오원호라는 낯선 이름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박선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부대 운영비의 한계. 후보생들이 돈을 모아 훈련 장비를 구입. 낯선 이름의 개인 계좌번호. 평생을 군 보급과
예산 집행 시스템과 씨름해온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군의 모든 보급과 예산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특히 훈련에 필요한 장비는 최우선 보급 대상이다. 후보생들에게 사적인 돈을 걷어 장비를 구매한다는 것은 군수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이야기였다. 더 이상한 것은 계좌의 예금주였다. 오원호, 지은의 동기 중 한 명의 이름일까? 아니, 상식적으로 후보생 중 한 명의 개인 계좌로 공금을 모을 리가 없었다.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편지의 씩씩한 문장들 뒤에 교묘하게 감춰진 구조 요청 신호가 보였다. 이것은 자발적인 모금이 아니라 명백한 상납의 압박이었다. 박선우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평화롭던 출판 도시의 풍경 위로 수십 년 전 자신이 마주했던 군 내부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조리는 가장 약한 자들을 먼저 집어삼키는 법이다. 그녀는 전화기 쪽으로 몸을 돌렸다. 논산의 부사관 학교에 직접 연락을 취해볼까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내부자들은 거짓의 성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릴 터였다. 그리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이지은에게로 향할 것이다. 안 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손녀를 보호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공식적인 경로로는 이미 답이 없었다. 그녀는 옷장으로 가 가장 단정한 재킷을 꺼냈다. 삼성 장군의 예복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군복보다도 단단하고 위험 있는 갑옷이었다. 지은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간다. 직접 가야 했다. 그들이 어떤 얼굴로 거짓말을 하는지, 내 손녀가 어떤 눈빛으로 공포를 숨기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박선우는 차 키를 들고 현관을 나섰다. 그녀의 차가 자유로를 달려 군대의 심장이라는 논산을 향해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벽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평화롭던 서재의 아침은 과거의 박선우를 다시 소환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은퇴한 노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이 없었기에 손녀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지은이 겪는 고통은 그녀에게도 고통이었고 그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녀의 손은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다. 흰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 그러나 그 안에 자리한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은 수십 년 전 전장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그 눈빛과 똑같았다. 지은아, 할미가 너를 지켜주마. 논산을 향하는 고속도로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차들로 북적였다. 박선우는 빠르게 차선을 변경하며 속도를 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노련한 작전 참모처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편지에 적힌 오원호라는 이름, 그리고 그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요구, 부사관 학교 후보생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관이나 훈육관일 확률이 높았다. 아마도 그가 이 부조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일 것이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려 애썼다. 마침내 육군 부사관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위병소의 젊은 병사는 민간인 노부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지은 후보생 면회 왔소? 미리 연락은 못했소만. 급한 용무요. 박선우는 최대한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려 했었다. 그녀의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통제되고
진실은 더욱 깊숙이 숨어버릴 터였다. 신분증을 확인한 위병은 상부에 연락을 취했고 잠시 후 교육대 소속이라는 한 중사가 그녀를 면회실로 안내했다. 그는 어리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다. 면회실은 딱딱하고 삭막했다. 창살이 박힌 창문 너머로 훈련을 받는 후보생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들의 얼굴은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박선우는 낡은 의자에 앉아 지은이를 기다렸다. 이윽고 굳은 얼굴의 지은이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런데 그녀의 옆에는 땅딸막한 체구에 위협적인 인상을 풍기는 한 상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었다. 충성 후보생 교육대 행정보급관 오원호 상사입니다. 어르신, 먼 길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편지에 적혀있던 오원호였다. 박선우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지만 태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 상사는 지은의 바로 옆자리에 보란듯이 앉아 대화를 감시하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 손녀딸 얼굴 보러 왔지? 지은아, 몸은 괜찮고. 네, 할머니. 그럼요. 여긴 어떠셨어요? 지은은 오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에 박선우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손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오 상사의 존재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오 상사는 마치 거대한 벽처럼 그들 사이에 버티고 있었다. 편지 잘 받았다. 그런데 마지막에 부탁한 건 말이다. 박선우가 돈 이야기를 꺼내자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오 상사의 입계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아, 그거 말입니까? 어르신 저희 후보생들이 워낙 의욕이 넘쳐서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받고 싶다고 뜻을 모은 겁니다. 제가 잠시 총대를 맨 것뿐입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오 상사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유독 역겹게 들렸다. 박선우는 오 상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군에서 필요한 장비는 군에서 보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부사관 학교의 전통이 그리 바뀌었소? 어르신 군대도 사람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규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전우회로 뭉치는 이런 전통도 무시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 이지은 후보생이 아주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오 상사는 교묘하게 말을 돌리며 대화를 차단했다. 지은은 그저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아무런 진실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박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 우리 손녀 잘 부탁하오. 짧은 면회를 마치고 돌아서는 길. 지은은 차마 할머니를 부르지 못하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박선우는 애써 그 눈빛을 외면한 채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지휘관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교육대장실. 그곳에서 그녀를 맞은 것은 갓 30을 넘겼을까 싶은 젊은 김대위였다. 그는 예비역 삼성 장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장군님, 어인일로 여기까지. 계급은 떼고 말합시다. 김대위, 나는 오늘 이지은 후보생의 할머니 자격으로 여기 온 거요. 박선우는 반도직입적으로 후보생들을 상대로 한 사적인 모금 행위에 대해 물었다. 김대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건 오 상사가 후보생들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부대의 실질적인 살림은 행정보급관이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아 제가 미처 세세한 부분까지는 그는 횡설수설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부대의 지휘관인 장교가 고참 부사관의 눈치를 보며
그의 전횡을 묵인하고 있는 꼴이었다. 무력하거나 혹은 비겁하거나 어느 쪽이든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은 없었다. 박선우는 깊은 실망감을 느끼며 대장실을 나섰다. 굳게 닫힌 문. 이곳은 생각보다 더 견고한 그들만의 성이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가 무력감에 휩싸일 때였다. 저기요 누군가 등 뒤에서 다급하게 불렀다. 돌아보니 지은과 동기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후보생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재빨리 박선우의 손에 작게 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고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박선우는 채 올라탄 뒤에야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다. 그 안에는 휘갈겨 쓴 듯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상사의 통장 내역을 보세요. 저희는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 그 단어가 박선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상납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을, 군인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돈으로 값을 매기는 인격살인이었다. 박선우는 쪽지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끔찍한 진실의 편린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부수기 위해 다시 한번 군복을 입기로 결심했다. 논산에서의 짧은 만남은 박선우의 평온했던 일상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그녀는 차가운 침묵 속에서 운전대를 잡고 파주 집으로 돌아왔다. 평화롭던 서재의 풍경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늑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책장에 꽂힌 수많은 책들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활자의 묶음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할 무기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손에 쥐고 있는 쪽지는 꾸깃꾸깃해졌지만 그 위에 휘갈겨 쓴 상품이라는 두 글자는 여전히 선명하게 그녀의 눈에 박혔다. 오상사의 통장 내역을 보세요. 저희는 상품이 아닙니다. 지은이의 앳된 동기가 건네준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단순한 금전적 갈취를 넘어선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상품이라는 단어는 군인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꿈과 자부심을 돈으로 환산하고 그들의 인격을 경매에 붙이는 행위를 의미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영혼을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였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군 전체가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질 터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박선우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분노는 계획의 적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성적이고 차갑게 처리해야 했다. 마치 과거의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던 것처럼 말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정보 수집이었다. 그녀는 전화기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인맥을 깨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재의 깊숙한 곳, 낡은 철제 캐비닛을 열었다. 그 안에는 현역 시절부터 꼼꼼하게 기록해온 낡은 가족 수첩들이 잠들어 있었다. 손으로 직접 쓴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짧은 평가까지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남겨진 이 기록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첫 번째 전화는 육군본부 감찰실에 근무하는 강준혁 준장에게 걸었다. 강 준장은 과거 박선우가 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작전 참모로 함께 전선을 누볐던 충직한 후배였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옛 쌍관의 목소리에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동시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강 장군, 오랜만이요. 나는 잘 지내요. 다름이 아니라 논산 부사관 학교에 대해 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전화를 했소. 박선우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한 후보생의 학부모에게서 들은 이야기인 것처럼 운을 뗐다. 후보생들에게 사적인 돈을 거둬 기수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그것이 육군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강준장은 잠시 침묵했다. 감찰실에 근무하는 그가 그 문제를 모를 리 없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종류의 민원이 간혹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부사관단은 그들만의 결속력이 워낙 강하고 폐쇄적이라 저희가 조사를 나가도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자발적인 모금이었다는 진술로 종결되곤 합니다. 특히 돈을 낸 후보생들이나 그 가족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증언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그것은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공식적인 채널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박선우는 알겠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오원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 논산교육대 행정보급관이라 하던데. 오 상사 말씀이십니까? 강준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그에 대한 투서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치밀한 자입니다. 자신의 손에 절대 피를 묻히지 않고 모든 것을 후보생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포장하는 데 능합니다. 장군님께서 갑자기 그자는 어인일로 아니 그냥 들은 이름이라 물어봤소?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오. 박선우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강준장의 대답은 두 가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오원호는 이미 감찰실의 요주의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그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두 번째 전화는 군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로 향했다. 과거 박선우가 정보통신병과를 지휘할 때 발굴했던 천재적인 해커 차민준. 그는 군 복무를 마친 뒤 국내 최고의 보안 업체를 설립해 사이버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었다. 박선우는 그를 차 대표가 아닌 차 상병이라고 불렀다. 차 상병 장군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차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박선우는 안부를 묻는 것도 잠시. 본론으로 들어갔다.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 있어. 사람을 하나 찾아야 하는데 이름과 소속 부대밖에 아는 것이 없어. 그 사람의 깨끗하지 않은 돈의 흐름을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어. 장군님 부탁이시라면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불법적인 해킹은 물론이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개된 정보와 흔적들을 통해서만 추적해 주시오. 참, 계좌나 자금 세탁의 흔적 같은 것들 말이요.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요. 박선우는 오원호라는 이름과 그의 소속, 그리고 쪽지에 적혀있던 차명 계좌번호를 그에게 넘겼다. 차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제게 하루만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다. 여론, 진실을 밝히고 군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압박을 가할 가장 강력한 무기. 박선우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종군 기자 출신으로 현재는 유력 시사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오혜진 기자. 그녀는 박선우의 현역 시절 가장 껄끄러우면서도 가장 신뢰했던 언론인이었다. 오 기자, 오랜만이군. 박 장군님, 은퇴하시더니 먼저 연락을 다 주시고. 영광입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좋은 일은 아니요. 그냥 요즘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오 기자가 보기에 요즘 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오? 박선우는 미끼를 던졌다.
오해진은 베테랑 기자답게 그 미끼를 덥석 물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실 정도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방산비리 아니면 인사 문제입니까? 만약에 말이오. 군 간부가 훈련 중인 후보생들에게 부모 돈을 상납받는다면 이게 기사거리가 될까? 오해진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상납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그냥 가설이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군의 기강을 좀 먹는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 오늘은 그냥 내 노파심에 전화한 거니 이만 끊겠어. 박선우는 결정적인 정보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야수의 후각을 가진 오해진은 이제 논산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통화를 마친 박선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거대한 거미줄에 첫 번째 줄을 친 기분이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차민준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온함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파주의 고요한 서재. 박선우의 눈은 노트북 화면에 뱅킹 애플리케이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오원호 상사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이체 금액 300만 원을 조용히 확인했다. 딸이 없었기에 손녀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그녀에게 300만 원이라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돈을 보내는 행위는 단순한 송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미줄의 중심을 향해 던지는 첫 번째 미끼이자 오 상사가 자신의 정체와 탐욕을 드러내도록 유인하는 교묘한 덫이었다. 보내는 사람 박선우. 메모 우리 지은이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 할머니.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간결하지만 오상세계는 충분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였다. 지은 할머니라는 표현은 그녀가 단순한 익명의 후원자가 아니라 한지은이라는 특정 후보생의 보호자임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그 돈은 그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일종의 선언이었다. 박선우는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며 차가운 결의를 다졌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평화로운 노부인의 옹이는 완전히 사라지고 과거의 삼성 장군만이 남았다. 그날 오후 논산 육군 부사관 학교의 한 사무실. 오원호 상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후보생들의 사적인 모금 활동을 관리하는 전담 계정을 사용했다. 그 계정에는 매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소액의 입금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다. 대부분 딸 응원합니다. 아들 파이팅. 기수 발전을 위하여와 같은 뻔한 메모와 함께였다. 그러나 오늘 오후 박선우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300만 원은 그에게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지은이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 할머니. 오원호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라. 그들은 보통 부모였다. 할머니가 직접 돈을 보낼 정도면 이 후보생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꽤나 무게감 있는 집안의 자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한지은의 입교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가족관계란에 박선우라는 이름이 보였다. 직업란에는 주부라고 적혀 있었다. 주부라. 오원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는 지은을 부대로 데려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오원호는 즉시 지은을 호출했다. 이지은 후보생. 행정보급관실로. 지은은 영문을 모른 채 오상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오상사는 평소와는 180도 다른 태도로 그녀를 맞았다. 오, 이 후보생? 들어와. 앉아. 오상사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친절하게 웃었다. 요즘 훈련 받느라 많이 힘들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괜찮습니다, 상사님. 지은은 오상사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그는 서서히 본론을 꺼냈다. 그나저나 할머니께서 후보생들 모금에 꽤 큰 금액을 보내주셨더군. 다른 후보생들한테 귀감이 될 것 같아. 아주 좋은 본복이야. 지은은 할머니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에 놀랐다. 분명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녀는 할머니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 오상사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날 이후 오상사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훈련장에서 지은에게 열애를 시키거나 남들보다 쉬운 임무를 맡겼다. 이 후보생은 워낙 할머니께서 정성을 들이셔서 내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내뱉으며 다른 동기들에게 지은을 향한 질투와 불만을 부추겼다. 이지은, 너 할머니가 돈 보내서 특별 대우받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30만 원밖에 안 보냈는데 너희 할머니는 300만 원이나 보냈더라. 야, 너 혹시 오상사한테 꼬리 쳤냐? 그래야 특별 대우받는 거냐? 동기들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지은의 마음을 베고 지나갔다. 가장 친했던 동기들마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억울했다.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었고 할머니의 의도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에 숨어 혼자 울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괴로웠다. 한편 파주의 박선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은의 전화 한 통을 받지 않았다. 지은이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지은이를 돕는 것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그날 면회실에서 만난 최유라 후보생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낡은 휴대폰을 택배 상자에 담아 유라의 사물함으로 보냈다. 택배 상자 안에는 단 3글자가 적힌 쪽지가 있었다. 나를 믿어. 유라는 쪽지를 보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 휴대폰을 녹음기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몰래 오상사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대화를 녹음했다. 야, 이지은 할머니가 돈을 그렇게 보냈으니 나도 그 애한테 잘해줘야지. 아, 내가 아주 신나서 미치겠어. 야, 니들 부모님한테 말해. 다른 후보생들은 다들 부모님들이 돈 보냈는데 너희는 왜 안 보내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다 부모님들의 투자 덕분이지. 우리 상품 가치 올려서 나중에 취업시장에 내놓으면 이만한 게 없다고. 녹음된 목소리는 뻔뻔하고 역겨웠다. 그는 후보생들을 상품으로, 부모들의 돈을 투자금으로 명명하며 거리낌 없이 자신의 탐욕을 드러냈다. 유라는 오상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서랍을 뒤졌다. 거기에는 수많은 후보생들의 명단과 함께 체크된 목록들이 있었다. 이지은 300만 원, 최유라 50만 원, 김민준 10만 원, 모두가 다른 금액을 내고 있었다. 심지어 금액을 내지 않은 후보생들의 이름 옆에는 미입금이라는 붉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 옆에는 가차없이 관심 대상에서 제외라는 메모가 달려 있었다. 유라는 몰래 명단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 모든 증거들을 한지은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지은이 너무 외로워 보였다. 지은에게는 할머니의 사랑을 담은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지 뇌물일 뿐이었다. 지은은 동기들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있었다. 유라는 몰래 지은에게 다가가 위로해 주려 했지만 지은은 그녀의 손길을 거부했다. 괜찮아. 너까지 나랑 엮여서 힘들어하지 마. 지은의 눈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늦게 유라는 박선우에게 몰래 연락을 했다. 할머니, 제가 증거들을 다 모았어요. 오상사의 통장 내역, 명단, 그리고 그가 한 말까지 다 녹음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지은이 너무 힘들어해요. 저 때문에 지은이가 더 고통받는 것 같아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라야, 네가 아니더라도 지은이는 이미 고통받고 있었다. 너는 용기를 낸 거야. 잘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할 테니 걱정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지은이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줘라. 유라는 박선우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지은을 바라보는 마음은 아팠다. 한지은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다. 그녀는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박선우의 계획은 치밀하고 냉정했지만 그 계획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한지은은 홀로 거친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가 왜 이런 일을 꾸미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오직 견디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차민준의 금융계좌 추적 결과와 최유라가 목숨 걸고 녹음한 오원호의 대화 파일, 그리고 후보생들의 명단 사진은 박선우의 손에 들어왔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곧바로 종군 기자 출신인 오혜진 기자를 만날 약속을 잡았다. 만남의 장소는 도심의 번잡함에서 한 발짝 벗어난 한적한 카페였다. 오혜진은 박선우의 연락을 받고 기대와 동시에 경계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박선우가 단순한 푸념이나 고발이 아닌 폭발력이 큰 특종을 들고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오혜진은 박선우를 보자마자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장군님, 며칠 전 전화하신 내용, 설마 그게 단순한 가설이 아니었습니까? 박선우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혜진을 향했다. 오 기자, 나는 오늘 어떤 부탁도 하지 않을 것이오. 그저 기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이오. 그녀는 준비해온 USB 드라이브를 오혜진에게 건넸다. 오혜진은 망설이지 않고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차민준이 추적한 오원호의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충격적인 음성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오혜진은 헤드셋을 끼고 녹음 파일들을 재생했다. 첫 번째 파일에서는 오원호가 한 후보생과 대화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너희 부모님한테 말해. 다른 후보생들은 다들 부모님들이 돈 보냈는데 너희는 왜 안 보내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다 부모님들의 투자 덕분이지. 두 번째 파일에서는 그가 동료 부사관과 술에 취해 주고받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상품 같이 올려서 나중에 취업시장에 내놓으면 이만한 게 없다고. 싸상품. 오혜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이어지는 파일들을 들으며 점점 더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다. 오원호는 후보생들을 상품으로, 그들의 부모를 투자자로 거리낌 없이 칭하며 그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음성 파일에 담긴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과 더불어 군인으로서의 기본 윤리조차 상실한 추악함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오혜진은 파일을 모두 확인한 뒤 헤드셋을 벗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실이요. 내 손녀가 그곳에 있소. 박선우의 한마디는 오혜진의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다. 그 아이가 겪은 고통은 내가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지키고자 했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었소. 이 음성 파일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오. 이 사건의 뒤에는 더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을 것이오. 오혜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박선우에게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곧바로 취재팀을 꾸려 추적에 들어갔다. 며칠 후 그녀가 진행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부사관 학교의 검은 커넥션. 훈련생은 부모의 투자 상품인가?
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이 전파를 탔다. 방송은 충격 그 자체였다. 오상사의 목소리가 변주 없이 그대로 흘러나왔고 그의 비인간적인 발언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방송이 나간 직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분노로 들끓었다. 이게 나라냐? 군대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우리 아들, 딸들이 저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민심은 폭발했고 더 이상 군 내부의 문제로 축소하거나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방송이 나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논산 육군 부사관 학교의 행정보급관 오원호 상사는 군 검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사무실과 관사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가 관리하던 차명 계좌의 내역이 모두 공개되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후보생들의 이름과 금액, 그리고 다른 부사관들의 이름이 얽혀 있었다. 오원호는 혼자가 아니었다. 체포되는 순간 오원호는 마치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다란 억울하다는 듯 분노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무언가를 운걸거렸고 그 눈빛은 박선우와 한지은에게 복수하겠다는 듯한 차가운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오상사 사건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자 박선우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최소한 지은이의 고통은 이제 헛된 것이 아닐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곧바로 오원호의 배후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과 대중이 주목하는 순간을 노려 교묘한 여론전을 펼쳤다. 인터넷에는 정체불명의 계정들이 오상사 사건을 개인적인 치적 문제나 군 상급자에 대한 불만 표출로 폄하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예비역 삼성 장군의 손녀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적인 복수를 한 것 아니냐. 이지은 후보생은 평소에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요주의 인물이었다는 등의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허위 정보들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부 언론 매체들은 검증 없이 이를 보도하며 불씨를 키웠다. 오원호는 구치소에서 가족을 통해 언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자신이 이 사건의 희생양이며 자신의 징계는 부사관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식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여론의 중심은 점차 군 내의 권력 다툼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박선우는 직감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공격의 화살이 자신과 손녀를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오원호 상사의 체포는 잠시나마 한지은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마침내 이 끔찍한 악몽이 끝났다는 사실에 그녀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원호가 구치소로 이감된 바로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정체불명의 계정들로 가득한 글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논산 부사관 학교모 후보생, 할머니 백 믿고 허위사실 유포, 예비역 삼성 장군, 손녀 군대 생활 불만으로 사적 보복 오상사, 알고 보니 희생양 군대 내 파벌 싸움의 희생양. 익명의 글들은 놀라울 정도로 교묘하고 치밀했다. 그들은 오원호가 자발적인 모금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군 내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지은 후보생은 평소에도 군 생활에 불성실하고 규율을 어기는 등 문제가 많았으며 오상사의 정당한 훈육에 불만을 품고 할머니를 이용해 복수를 꾀했다고 썼다. 이 모든 음해는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진실 대신 자극적인 가십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한편 언론도 이 싸움에 가세했다. 일부 진보 매체들은 이를 군대 내 권력형 비리가 아닌 기득권층의 갑질로 묘사하며 박선우를 공격했다. 논산의 부사관 학교에서도 상황은 급변했다. 지은은 더 이상 동정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동기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다. 너희 할머니가 진짜 장군님이셨어 어쩐지. 네가 오상사님에게 밉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오상사님이 너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건가. 지은은 아무것도 해명할 수 없었다. 그녀를 향한 시선들은 차가웠고 심지어 오원호 상사를 옹호하는 목소리들까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이번에는 몸의 고통보다 더한 심리적인 고통이 그녀를 옥죄었다.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던 군 감찰팀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수사의 초점을 바꾸기 시작했다. 오원회에 대한 수사는 잠시 중단되었고 그들은 한지은을 따로 불러 신문을 시작했다. 이지은 후보생, 솔직히 말해 오 상사가 부당하게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혹시 당신이 먼저 할머니에게 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돈을 부탁한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 상사님이 무서웠고 그분이 시켜서 무서웠다고, 오 상사의 훈육이 무서웠다고, 혹시 당신이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자 오 상사가 훈육 차원에서 모금 활동을 권유한 것은 아닌가. 신문관의 질문은 마치 그녀가 죄인인 것처럼 몰아갔다. 그들은 그녀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들을 들이밀며 진술을 강요했다. 지은은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소리쳤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께 부탁한 것도. 돈을 받은 것도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신문관들의 눈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당신이 순수한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는 있나? 당신의 할머니는 삼성 장군이다.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 자신의 손녀를 위해 사적인 복수를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당신이 결백하다면 당신의 할머니께서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하지 않겠나. 이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 존재인지. 그녀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모든 화살을 맞는 표적이기도 했다. 할머니의 존재는 그녀에게 방패이자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 있었다. 한편 파주의 박선우는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루머들을 퍼뜨리는 익명의 계정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 대신 차가운 냉소를 지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군, 오원호, 자네는 혼자가 아니었어. 박선우는 이 싸움이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닌 거대한 권력과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오원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를 비호하고 이 시스템을 유지해 온 어둠의 세력들을 뿌리째 뽑아야 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이번에는 언론인이 아닌 군인의 인맥을 찾아야 했다. 특히 그녀는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를 되새겼다. 그녀는 단지 손녀를 구하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부조리를 끝내고 싶었다. 이 싸움은 한지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군인이 될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바로 여군 동지들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전우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시오. 내가 좀 부탁할 것이 있는데. 오원호 상사의 체포 이후 모든 것이 정의롭게 끝날 것이라 믿었던 한지은은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군 감찰팀의 차가운 시선과 동기들의 따가운 눈초리는 그녀를 숨 막히게 했다. 지은은 이제 자신이 싸우고 있는 것이 오원호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파주의 박선우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녀에게 가해지는 비난과 모욕을 보며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성을 잃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오원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그저 부조리가 만든 괴물일 뿐 진짜 문제는 그 괴물을 가능하게 한 썩어빠진 구조다. 박선우는 이 싸움이 이지은이라는 한 사람의 사적인 복수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이 부조리가 오랫동안 군대 내에 뿌리박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그녀의 다음 전략은 증언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 왔던 진실의 목소리들을 끌어내는 것. 그녀는 낡은 수첩을 다시 폈다. 이번에는 계급장을 떼고 오직 여군이라는 동질성만으로 묶인 이름들을 찾아냈다. 과거 그녀가 지휘했던 부대에서 함께 일했던 여군 부사관들의 이름이었다. 강인하고 자부심 넘쳤지만 동시에 남성 중심의 군대 사회에서 소리 없이 멸시와 차별을 감내해야 했던 전우들. 박선우는 전화기를 들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이름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시오 박상사나 박선우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라움과 함께 옛 전우를 만난 반가움으로 가득했다. 박선우는 그들에게 자신의 손녀가 겪은 일을 설명하며 동시에 그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군님, 저희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행정보급관이 기수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었습니다. 거부하면 훈련평가를 낮게 주거나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힘이 없어서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군님, 저희 동기 중 한 명이 그 문제로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부대에서는 훈련 중 사고로 위장했지만 저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쉬쉬했지만 저 역시 빚을 내서 억지로 돈을 바쳤습니다. 그녀가 연락한 모든 전우들이 놀랍도록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오원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악습의 일부일 뿐이었다. 박선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 모든 부조리가 자신의 현역 시절부터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그녀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려 그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며칠 후 오해진 기자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는 박선우가 직접 섭외한 3명의 전역 여군 부사관이 출연했다. 그들은 모두 얼굴을 가리고 변조된 목소리로 인터뷰에 임했지만 그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다. 첫 번째 증언자는 전직 상사였던 김민주 씨였다. 저는 2010년에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대대의 행정보급관이 진급을 원한다면 2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바쳤습니다. 만약 거부했다면 제 군 생활은 끝났을 겁니다. 진급을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증언자는 중사로 전역한 박선아 씨였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2008년 저희 기수는 군 장비 개선을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강제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이 반발하자 해당 간부는 저희를 성추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증언자는 하사로 전역한 최지영 씨였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제 동기 중에 정말 밝고 긍정적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돈을 보내지 못하자 해당 간부는 그녀를 매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사고사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덮은 군대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의 암묵적인 부조리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방송이 나간 뒤 여론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오원호 상사를 옹호하던 익명의 계정들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시스템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오원회계에 씌워졌던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은 완전히 무너졌다. 오히려 그는 수십 년간 이어진 범죄의 계승자로 낙인 찍혔다. 논산의 부사관 학교, TV에서 흘러나오는 증언들을 보며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선배들이 그리고 또 다른 이름 모를 여군들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연대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선배들의 고통과 용기가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역 여군 부사관들의 증언은 강력한 한 방이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고 오원호 상사를 옹호하던 세력들은 숨죽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 후 박선우는 국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았다. 군부대 내 부조리 및 병경 문화 개선에 대한 청문회였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명분이었지만 박선우는 이것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술수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 자리에 나가면 한지은의 개인적인 문제를 부풀려 그녀를 권력욕에 휩싸인 노인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했다. 박선우는 처음에는 출석을 거부할 생각이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진실을 밝혔고 더 이상 정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오원호가 구치소에서 언론에 보낸 옥중 편지가 공개되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저는 이 사건의 희생양입니다. 박선우 전 장군 일가에게 사적인 원한이 있어 그들의 복수에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한지은 후보생은 군 생활에 불성실했고 저는 정당한 훈육을 했을 뿐입니다. 제 징계는 부사관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입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편지는 오원호의 파렴치함과 함께 그 배후 세력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사건의 본질을 권력자의 사적 복수로 덮으려 했다. 편지를 읽은 박선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 순간 그녀의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반드시 이 청문회에 나가야 한다. 오원호와 그의 배후 세력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해야 했다. 청문회 당일 국회 본관의 청문회장은 기자들과 카메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선우는 정갈한 회색 정장 차림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의 건너편에는 오원호 상사의 사촌형이라는 명목으로 군 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당의 실세 국회의원 최경진 의원이 앉아 있었다.
최 의원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박선우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선우 전 장군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지은 후보생의 개인적인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시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십니까? 최 의원의 질문은 노골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녀를 문제아로, 그녀를 정의를 내세운 복수자로 프레임 씌우려 했다. 이지은 후보생이 평소 훈련에 불성실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혹시 후보생의 불만이나 부적응이 오상사의 훈육 방식에 대한 반발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까? 오상사의 옥중 편지를 보셨을 겁니다. 부사관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부사관과 장교단 간의 갈등을 이용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최 의원은 연신 쏟아지는 질문들로 박선우를 공영에 빠뜨리려 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선우는 침착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초회 의원님,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내 손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손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뿌리 박힌 군의 썩은 관행이 내 손녀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 눈으로 그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오원호 상사는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조리한 시스템의 희생양이자 동시에 그 시스템의 가해자였습니다. 그가 한 짓은 부사관이라는 신분의 차별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모독이자 범죄입니다. 그녀는 연단에 걸어 나가 정면을 향해 섰다. 그녀의 시선은 국회의원들을 지나 청문회를 시청하는 전 국민을 향했다. 저는 삼성 장군으로 전역했습니다. 저 역시 군대 내의 부조리와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감춰져 있던 어둠의 실체를요. 장교단과 부사관단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 그 벽 뒤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착취와 폭력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지난 방송에 출연했던 전역 여군 부사관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2010년 진급을 위해 돈을 바쳤던 상사, 2008년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중사,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름 없는 후보생, 그들은 모두 우리 군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내 손녀의 고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내 손녀는 제가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만 그들은 홀로 어둠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용기 있는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박선우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었다. 최 의원님은 이 모든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제게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지은의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라를 지켜온 군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 손녀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다시는 저와 같은 무력한 장군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오원호라는 한 개인을 벌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를 만들어낸 썩어빠진 시스템을 뿌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청문회장을 압도했다. 최 의원은 얼굴이 굳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선우의 마지막 말은 국회의원들에게는 거대한 압박이자 국민들에게는 뜨거운 감동이었다. 청문회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수많은 카메라가 박선우의 단호한 표정을 담았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인이 되어 있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이제 더 이상 오원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싸움이었다. 박선우의 청문회 증언은 국회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대변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군이 스스로를 정화해야 한다는 강렬한 외침이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모든 언론은 박선우의 증언을 대서특필했다. 대중들은 그녀에게 참군인, 시대의 양심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군과 정부는 더 이상 사태를 외면할 수 없었다.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떨어졌고, 국방부 장관은 사건 발생 3일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의 오랜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는 고개를 숙여 국민에게 사과했다. 박선우 전 장군님과 용기 있는 증언을 해주신 예비역 부사관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한지은 후보생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어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한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부조리임을 인정하고 부사관단의 폐쇄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개혁위원회를 즉시 발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이는 가운데 장관은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다. 저는 이 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군 삼성 장군이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박선우 예비역 장군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그것도 사안의 당사자이자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던 박선우에게 개혁의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군이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박선우가 제시한 개혁의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선언과 같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선우는 장관의 초대로 국방부 청사로 향했다. 장관은 그녀를 집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더 이상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딱딱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박선우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장군님, 솔직히 저희는 오상사를 포함한 부사관단 내 부조리를 알면서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만의 견고한 성에 갇힌 문제라고 치부하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진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장군님의 용기 덕분에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장관은 박선우에게 개혁위원회 위원장직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제안했다. 위원회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장군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개혁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선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앞에 이지은의 절망적인 얼굴, 최유라의 떨리는 손,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후보생들의 눈물이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책임이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 미래의 젊은이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해야 할 책임.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맡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개혁은 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군 내부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장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의 의지에 따르겠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오원호 상사는 이 소식을 듣고 절규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모든 범죄가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동조자들과 그를 비호했던 군 내부의 인사들은 모두 전역 조치를 당하거나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군은 오랫동안 쌓아온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시작했다. 박선우는 개혁위원회에 첫 번째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군 법무관, 감찰관, 현역 장교, 그리고 전역한 부사관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박선우는 개의치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한 명의 부사관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굳어진 낡고 부패한 관행을 부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논의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바로 군인이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군의 문이 마침내 그녀의 손으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의 승리는 오원호의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지은과 같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그들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선우가 위원장으로 이끈 군개혁위원회는 부사관 권리 헌장을 제정하고 징계 및 보급 체계를 투명하게 바꾸는 등 혁신적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오상사 사건은 군 역사에 기록되어 새로운 부사관들이 입대할 때마다 교육되는 반면교사로 활용되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은 한 개인의 용기로 인해 오랫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숨을 쉬기 시작했다. 논산 육군 부사관 학교는 더 이상 돈이 아닌 꿈을 키우는 장소가 되었다. 그 중심에는 한지은이 있었다. 그녀는 오상사 사건 이후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훈련을 꿋꿋이 마쳤다. 그녀는 이제 어리고 나약했던 후보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해졌고 말투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한 가지 선택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고통받았던 바로 그 훈련소에 훈육관으로 지원했다. 지은의 결정에 박선우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왜 하필 그곳이냐? 고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은은 단순히 군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후배들에게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패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겪은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선택했다. 새로운 훈련생들이 입소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지은은 연병장에서 새로운 후보생들에게 총기 분해 조립 훈련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낭낭했지만 단호했다. 여러분, 총은 우리의 친구이자 생명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총을 다루는 방식은 우리 자신을 다루는 방식과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총은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총은 국가가 여러분을 믿고 맡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존중을 가르치고 있었다. 훈련생들의 눈빛에는 지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한 훈육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자 동시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 새로운 후배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좋은 훈육관이 되어 새로운 상품이 아닌 군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선우는 조용히 논산부사관 학교를 찾았다. 그녀는 정문 위병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면회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 안에서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는 그녀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똑 부러지는 말투, 확신에 찬 눈빛. 그녀는 손녀에게서 자신의 젊은 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박선우는 차에서 내려 담벼락에 기대어 섰다. 그녀의 눈은 연병장에서 빛나는 한지은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은은 한때 시스템에 의해 좌절하고 고립되었지만 이제는 그 시스템을 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지은의 곁에 가서 잘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은은 이제 그녀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물기가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긍지,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삼성장군 박선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손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한 사람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조용히 논산을 떠났다. 그녀의 뒤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으로 채워진 새로운 군대의 푸른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